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치아는 한 번 소실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잃을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함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아 전체 또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 전압 임플란트를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만큼 진단 및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악 임플란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대부분 고연령층이거나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다수의 치아를 한꺼번에 식립하는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보통 틀니를 먼저 생각을 네, 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내 것이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나요? 네,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틀니를 많이 썼습니다. 일례로 18세기, 19세기 때에는 유럽의 왕 같은 경우도 치아가 아프면 발치하고 마는 그런 치료를 썼었는데 틀니가 개발되고 난부터는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라 해서 그 귀족들이 틀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위생이 좋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틀니도 점점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듯이 요즘에 임플란트가 개발되어진 1980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소수에만 국한된 치료 방법이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 선호하는 치료 방법으로 치과에서 많이 수술도 하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65세 이후에는 건강보험에서 2개까지 보험으로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보험을 들어서 임플란트도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전악 임플란트 때문에 임플란트에 다양한 종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요. 네. 임플란트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치아 하나를 상실하면 단일 치아를 복원하는 단일 치아 임플란트가 있고 완전히 무착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고 아니면 전악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보통은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비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좀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치아가 상실되어지고 기간이 오래되어지면 치아를 잡고 있는 치조골 소실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자연치만큼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그 보철물이 오래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구강 위생이 떨어지면 이런 그 보철물도 염증이 생기고 음식물도 끼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로 잘 복원을 하고 이상적인 위치에 심고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비유를 하면 땅이 우선 비옥하고 그 이후에도 좀 비료나 물 등을 잘 줘야 계속해서 유지 관리가 편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2가지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을 먼저 합니다.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 상악 구치부에 상악동이 있고 네. 하악 같은 경우는 하악 구치부에 심정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주염이라든가 염증이 많은 경우 골 손실도 많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아님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 치조골이 소실이 많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 2곳의 해부학적 구조와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을 정확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 이 전악 임플란트에서 꼭 보고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악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 개수만큼 심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개를 심다 보니까 그만큼 큰 수술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제
미싱 치아라든가 아니면 과잉치를 제외하고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상하계 14개, 하하계 14개, 이게 총 28개의 치아가 정상적인 그 치아 개수인데 임플란트도 전화기인 경우에 그렇게 다 심느냐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문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용되어지는 개수는 6개에서 8개. 그래서 양악인 경우에는 12개에서 16개 정도가 굉장히 아이디어한 개수로 돼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2개라든가 4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10개 이상을 이제 심거나 12개 이상을 심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학 용어로 오버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심겨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만들 때 기둥을 많이 하면 더 튼튼하다 하면서 개수를 늘리는 경우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으시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는지 한번 교차 진단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임플란트 개수는 살아가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개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전악 임플란트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만 들으면 모든 환자에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모든 환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틀니를 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경우, 네. 30년 지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굉장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뼈 이식을 한다거나 특수한 수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과 검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악 임플란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다시피 이 환자가 전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전신질환이 있다면 의과와 협진을 통해서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술하기 전에 치석이라든가 생길 수 있는 염증을 다 제거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돼야 할 게 뭐냐면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이 얼마큼 남아있느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거나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만약에 염증이 심하거나 남아있는 뼈가 없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상하악을 한 번에 가느냐 아니면 한 악만 하고 나중에 또 한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뼈 이식을 하고 꼬맥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부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제가 임시로 뭘 끼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는 게 굉장히 그 첫 번째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붓기도 부어있고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실밥을 뽑는 날 그게 굉장히 잘 아물었다 하면 그때 본을 떠서 임시 틀니를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보통 그 기간까지가 얼마나 한 걸리나요? 열에서 이제 2주가 이제 실밥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실밥 뽑는 날 본을 떠서 한 1, 2주 거쳐서 임시 틀니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시 틀니를 사용하면서 있다가 한 5개월부터 다시 본 뜨는 이제 준비를 하고 1년에 고철문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요. 한 번에 치료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나눠서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번에 치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제 대부분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거는 한 번에 치료해서 한 번에 끝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문제가 없다거나 골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하루에 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네. 그렇다면 전악 임플란트의 장점과 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전악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틀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잇몸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네. 질긴 음식이라든가 김치를 씹을 때 온전하게 그 저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할 수밖에 없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음식 먹으면 중요시하는 게 짜고 달고 담백하고 맛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섭취하는 음식량만큼 침이 나와서 섞여줘야 그 섞여진 그걸로 우리 혀에서 맛을 느끼는데 틀니는 입 천장도 막고 모든 부분을 막기 때문에 침이 나와도 그 음식하고 섞여지가 않아서 맛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강이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틀니 끼시는 분들은 음식 맛도 모르고 씹는 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좀 입맛이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가위 갖고 다니면서 잘라서 섭취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학 임플란트는 기능적이면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좋은 점은 심미성입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딱 봐서 저거는 틀니야 아니면 자연치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 드신 분이 가지런한 치아하고 반짝비는 그러면 틀니라고 인식하거든요. 근데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연치아랑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얼마큼 오래 쓰느냐가 중요한데 틀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갈려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뒤에는 다시 또 새 틀니를 껴야 되고. 소모품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치조골 점점 없어지죠. 임플란트 경우는 치조골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온전히 뼈에 전달돼서 치조골이 유지가 되는 반면 틀니 같은 경우는 잇몸에 얹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뼈에까지 전달되지 않아서 이 뼈는 흡수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거나 그러면 이 흡수된 뼈만큼 그 임플란트 내면이 놀게 되죠. 그래서 그 내면 다시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1년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뼈는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는 이 틀니는 말할 때 빠진다거나 음식 먹을 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관리 부분입니다. 구강 위생 부분에서도 전학 임플란트는 자연치아 같이 칫솔질하고 치실 쓰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실제 치아 관리하듯이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틀니 같은 경우는 빼서 주방 세제로 닦아야 되고 안 낄 때는 젖은 그 키친타월이라든가 헝겊에 보관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해 봤을 때는 전학 임플란트가 훨씬 유리하고 오래 쓰고 좋습니다. 또 전학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임플란트 틀니는 무엇일까요?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뭐냐 그러면 전학 임플란트는 틀니 없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보철물을 쓰는 것이 전학 임플란트이고 임플란트 틀니는 뭐냐면 몇 개 임플란트 위에 틀니를 얹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그러면 섞어가지고 쓴다고 네,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근데 이제 일반 틀니에 비해서 기능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뼈에서 붙어 있는 임플란트가 그 틀니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경우이죠.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틀니의 장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학 임플란트에 비해서 비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 틀니에 비해서 기능적인 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일반 틀니 같은 경우는 그 김치도 못 심게 되고 질긴 고기 같은 것도 이제 먹기 힘들지만 밑에 임플란트 틀니는 뼈에서 올라오는 임플란트 받쳤기 때문에 김치라든가 질긴 고기도 들 수가 있는 반면 이것도 틀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그 마모가 되는 부분이 마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두 방법의 장단점을 조금씩 섞어놨다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전학 임플란트가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 고난도의 전학 임플란트 경우에는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통 잡아놓으시나요? 요즘에는 뭐 재료가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모든 치료가 끊습니다. 만약에 상황은 이제 괜찮고 하악만 났다 그러면 그건 4개월에 끝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염증도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틀니를 끼고 있는 기간도 오래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러신 분 같은 경우는 뼈이식을 동반하게 되고 만약에 없는 추조골을 증대시킨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뼈를 이식 먼저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게 된다면 그때는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사이가 걸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박 쪽 구조를 다 회복하고 아이디얼한 위치에 임플란트 심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못하면 음식물도 끼게 되고
치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는 잘 해주셔야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음식으로 인해서 염증을 이완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나게 됩니다. 뼈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임플란트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겠군요. 자연치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어서 뭐 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오시는데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식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수술이 진행이 되면 이미 뼈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다시 심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괜찮으면 그 초기 고정을 얻게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뼈가 손실된 부분은 뼈이식을 통해서 해박적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냥 당일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이제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제 그는 이제 환자 개인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관리를 좀 잘 못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보철물로 인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수술 후에 좀 어떤 관리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까요? 이제 임플란트 없이 자기 치아 가지고 온전히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칫솔도 잘하고 칫솔도 잘 쓰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65세 된 남성분인데 온전히 그 28개 치아가 자기 치아고 잘 쓰고 그 계시더라고요. 연세까지 그렇게 관리를 네. 잘하셨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치아가 없이 전역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구강 이색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게 효율적인 칫솔질하고 치실 사용, 그다음에 치간칫솔 쓰기입니다. 이제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1년에 한두 번 내보내셔서 정기 점검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확실히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됩니다.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치아만 고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신 질환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이 되기 마련인데 네. 뭐 골다공증이나 네. 뭐 당뇨 질환 이런 분들은 또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골다공증이 임플란트 적응증은 부정증은 아닙니다.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우리가 평생 뼈를 만들고 뼈를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있는데 나이가 성장기 있는 친구들은 뼈를 많이 만들고 뼈를 녹이는 게 적어지는 반면 25세 이후에는 뼈를 만드는 게 줄고 뼈를 녹이는 게 많아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인데 이 밸런스 안 맞는 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게 골다공증 약입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고 뼈를 녹이는 이 세포들을 잠시 쉬게 하는 게 골다공증 약인데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임플란트하고 뼈가 붙는 과정은 또 힐링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럼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뼈 아무는 게 안 될 수가 있든지 더질 수가 있어서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 내원해서 내가 약을 먹습니다라고 하면 대체약을 받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수술한 후에 이제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또 골다공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당뇨가 갖고 이제 있는 분들 계신데 이 당뇨가 컨트롤돼서 정상이다 그러면 일반인과 똑같게 수술할 수가 큰 있습니다. 무리가 없군요.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의과와 협진을 하게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약간의 인자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할 빈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전에 의과에 협진해서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되고 계속 협진 통해서 당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이 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아까 틀니에 비교해서 비교적 또 수명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기대 수명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면 뭐 10년입니다, 20년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수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관리하는 것이고.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환자 개개인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한날 한시에 쌍둥이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네. 이 사용 기간 같은 경우 똑같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개인이 얼만큼 칫솔질이라든가 아니 치간 칫솔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관리받냐에 따라서 그 수명은 틀려질 거고요. 심지어는 그 쌍둥이의
뭐 태어나는 같은 날이지만 죽는 날 틀리듯이 임플란트 또한 관리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유념하시고 잘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하고 싶네요. 네, 좀 수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명을 늘리기 위한 관리 방법들에는 뭐 아까 시간 칫솔이라든가 양치질을 뭐 옳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이제 그 외적인 거는 그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자연치는 신경이 있어서 찬물 먹을 때 시리면 저 시려서 왔어요, 뭐 아파서 왔어요. 뭐 조금만 충치가 있어도 병원에 그렇죠. 바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통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병이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아프지가 않더라도 병원에 내어 정기적으로 관리받거나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런 거 받으시면 수명은 자연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념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관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가 망가져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임플란트가 흔들려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적절한 해박적 구조를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디어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급속도로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의료인 선택이 먼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적정한 효율적인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잇몸 치료 받거나 관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염증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지 관리 잘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관리도 받고 그러면 임플란트는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점만 유념해 주신다면 좋은 바람직한 구강위생과 임플란트 보초음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장년층은 노화로 인해 우리 신체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몸 전체 근육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스쿼트, 사이드 런지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류의 살코기,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은 물론 콩, 두부 등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우리 몸의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